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보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네, 안녕하세요. TVB진 남수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니까 더 멋있네요. 아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공화당 그 당시에 예전에 대한애국당부터 출발할 때 우리 굉장히 척박했어요. 젊은이들이. 그렇죠. 아무 그 젊은 사람 없을 때 우리 한건영 최고위원 나오셔가지고 정말 든든했는데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우리 대한애국당과 함께 하게 됐을까요? 뭐 탄핵 처음 과정을 받아들였을 때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나올 것 같으니까 그 후에 차치를 하고 탄기국 이후로 아마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하셨겠지만 갈피를 좀 잃었어요. 새누리당을 하고 그리고 조원진 대표님이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정말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배신이라든지 이 대의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나오는 사람들의 대의를 입은 사람들이 결국 자신들의 입신양명, 자신들의 판단대로 이 사람들의 뜻을 마음대로 팔아넘기는 그런 걸 보고 사실 좀 분노감도 느끼고 이제 화도 나가지고 이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야겠다. 이 판은 나같이 그냥 평범하게 정의감에 좀 불타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 판이 아니구나. 어차피 기성세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판은 좀 많이 더럽혀져 있고 그 어른들을 한 명 한 명 설득하기에는 나는 너무 작고 뭔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희망을 잃은 상태에서 그리고 또 조원진 대표님을 원래 그 전에 대선 후보 시절 때 참 존경하고 감사하고 많이 봤지만 그분 또한 그 정도 했으면 이제 힘드실 테니 포기하실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때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못 갔지만 갑자기 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산에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대의를 다지시는 거를 또 학교에서 유튜브로 보고 그러고 이제 우리 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좀 기꺼이 동참을 했죠.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원생이었죠. 네. 그때 이미 군대도 다 갔다 오셨을 거예요? 군대는 한참 전에 갔다 왔고 대학교 생활도 다 마치고 이제 대학원 석사 딱 하는 첫 학기였어요. 사실 이제 1학기 마치고 이제 우리 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여름방학과 2학기 사이였으니까 딱 이제 시작한다는 느낌이었죠. 근데 아직은 부모님 설화에 있을 때인데 그렇죠.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이 길로 이끄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사실 제가 이렇게 지금 행동하는 것도 뭐 다른 분들은 뭐 경제활동 있고 하지만 저는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저희 부모님께도 죄송스럽고 사실 제 스스로가 많이 작기도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하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본인이 얼마만큼 힘들더라도 저희 어머니도 거기 기꺼이 동참하시고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뭐 네가 뭐 국회의원이나 뭐 진짜 대통령이 되거나 이런 거를 될 놈도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네가 이 나라를 지키는데 너의 청춘을 바뀔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네가 가고자 하는 끝까지 부모님이 도와주겠다라고 하셔서 지금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는데 굉장히 훌륭한 부모님을 두셨네요. 진짜로 그거 이상 내 자식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이 정말 굉장히 훌륭하신 분. 이 말 좀 다 잘라주세요.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보다는 저희 할아버지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까지 저희 할아버지 밑에서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집에 오면 아버지는 일어날 때 없었고 잘 때 아버지가 오시고 했었으니까 거의 유년기 이제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까지는 아버지를 거의 못 봤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거의 저를 키우셨는데 뭐 유치원 때 이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그리고 뭐 그렇게 커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할아버지를 정말 존경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조바심, 노파심이 많아지시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거를 좀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나라에 헌신을 했지만 결국 나라는 그걸 돌봐주지 않더라. 뭐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셨고 그 이전의 선열들도 이제 일제강점기 혹은 이전에 뭐 임진왜란 이럴 때 각 지역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셨나 봐요. 근데 뭐 결국 그렇게 정력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렇게
에너지 소모만 많고 가산만 탕진을 하고 결국에는 뭐 그냥 스스로의 자부심으로만 남으니까 뭐 저희 할아버지도 그 집안의 자체의 자부심을 가지지만 너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집안은 좀 힘들 것 같다. 이제 좀 단념해라. 이런 얘기를 한 3번을 하셨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판이 할아버지가 보기에는 6.25 전쟁도 겪으셨던 분이고 일제강점기도 그 이전에 겪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진짜 사람 목 날아가기 십상이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시면서 저보고 그만두라고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했던 게 그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이신 증조할아버지도 본인 목숨 생각하면서 뭐 아니면 혹시 입신양명 생각하면서 그 활동을 하시지 않으셨을 거다. 저 또한 제가 잘 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남자라면 또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제가 이 길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래서 계속 해오고 있고 3번째 할아버지를 그렇게 설득을 하시고 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어느 날 딱 저를 부르셔서 하는 말이 사람이란 자고로 특히 남자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일을 그르친다. 너는 거기에 한 명의 사공일 뿐이고 그 네가 탄 배와 네가 탄 배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인내하는 거를 배워라 라고 해서 그때부터 좀 인내하는 게 어떤 건가 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30대 안 됐죠? 내년에 딱 30 됩니다. 그럼 아직까지 뭐 결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아예 입질도 안 하시겠네요. 원래 제가 제 또래에서는 되게 뭐랄까 애들이 약간 어렸을 때부터 얘는 약간 할아버지 느낌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애늙은이다. 왜냐하면 제가 할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여자를 만날 때도 지금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를 만날 때도 뭐 지금 제 또래 애들한테 뭐 사귀는 건 결혼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는 완전 말이 안 돼요. 제 시대에서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거는 두 사람의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고 인연이 닿아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남자로서 연애를 한다는 거는 결혼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만나오고 있고 서로를 성장해주면서 만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길로 안 들어섰었으면 지금쯤 아마 직장을 다니고 있을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 밥벌이를 했으면 아마 이미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곧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이야기니까. 여자친구는 뭐라고 해요? 여자친구는 사실 처음에도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저랑 다른 생각은 서슴없이 얘기를 해요. 근데 처음에 탄핵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할 때 저를 굉장히 못마땅해 했지만 그간 제가 여자친구한테 보여줬던 신뢰라든지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좀 뭐랄까 고리타분해 보일지언정 맞는 얘기를 항상 했었기 때문에 제 말을 그래도 믿고 신뢰를 해줬는데 저번에 6.25 때 제가 막 옷 찢어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거를 보고 몸 다치지게만 하지 말라고 뭐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같이 태극기 집회 안 나오나요? 종종 몰래 이제 우리 또 안에 오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처럼 뭐 부산 때 한두 번 뭐 그런 식은 했었는데 특히 제가 손잡고 데려오면 좀 너무 그 친구한테 많은 부담이 될 것 같고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혼한 남자들을 보면 같은 분야에서 함께 서로 밀고 끌어주면서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은 많이 결혼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괜찮을 텐데. 저랑은 분야가 좀 너무 다르고 사실 제가 한동안 이렇게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아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간호조무사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토요일마다 거의 일을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쉬어도 그 전날 새벽 근무를 하고 하는데 나오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늦가기 이제 대학 신입생이라 가지고 좀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 꼭 데리고 올 겁니다. 네, 저도 같이 무대에서 뭐 구호할 때 같이 하고 요즘 우리 한채고님이 그 무대에서 그 소개말 하기 전에 많은 이렇게 한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래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성숙해지고 말솜씨도 물론 좋아졌지만 내용의 깊이가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따로 정치적인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따로 정치적인 공부라기보다는 일단 가장 큰 배움은 사실 대표님 옆에서 많이 보고 듣고 배우는 거죠. 대표님 곁에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다른 회의나 혹은 이제 사석에서 얘기하셨을 때 혹은 이제 공석에서 얘기 못할 만한 것들을 제가 많이 듣고 배우거든요. 뭐 항상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건데 대표님을 무조건 베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표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는 거를 제 나름의 재해석을 해서 제 나름의 받아들여야지 스스로의 오리지널이 되지 않으면 카피본이 되면 그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집단, 우리공화당이라는 집단도 조원진, 홍문종 두 분의 걸출한 리더분들이 있지만 다 조원진, 홍문종으로만 이루어지면 그 모자란 점을 채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대표님의 모자란 점 혹은 대표님이 좀 제시하지 못하는 젊은 시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항상 느끼는 게 똑같은 정치적인 시각이라도 우리 안에, 테두리 안에 gat혀 있으면 생각이 딱 거기에 함몰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랑 전혀 상관없는 친구들한테 종종 연락을 해보는 편이에요. 한 탄핵되고 한 1년? 1년 반 정도까지는 그 친구들이랑 연락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도 좀 약간 좀 두려웠기도 하고 저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그 친구들도 제가 이상하게 하고 있으니까 조금 연락이 서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기들도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잘못됐고 탄핵이 지금 얼마나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목 놓아 외쳤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저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이런 시각도 있구나.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아젠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유도를 하는 게 좋을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깊이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사실은 다 좌파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보수 우파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단지 보수 우파라고 그러는데 지금 대한민국 실정이 너무 분열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가 정말 보수 우파인지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해도 젊은 사람들한테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고 또 우리 공화당은 우리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자면 가두리 양식장이야. 너무 불편화된 한마디와 좀 정말 자기들 속에 너무 갇혀 있구나. 이런 게 굉장히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안 좋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근영 최고위원이 우리 공화당에서는 정말 우리에게 그 젊은 층에서는 가장 오피니언 리드가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나는 젊은이답게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 세대 진단부터 먼저 아까 말씀하신 걸 한번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저는 자신이 보수우파라는 걸 자각하지 못하는 청년들, 청춘들이 진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상 얘기를 해보면 이거는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저런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시각이 보수우파와 너무 맞닿아 있는 측면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느낀 거는 정치가 정말 아싸리판이구나 라는 걸 느낀 게 저 좌파 더불어민주당 쟤네들도 마찬가지고 저기 그 자칭 우파라고 하는 저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인데 자신들의 신념과 자신들이 쌓아온 정치 이념과는 전혀 반대로 자신들의 이익 혹은 그것에 맞춰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쌓아가고 제시하고 하는 모습들이 사실 국민들한테 그냥 정치는 정치구나, 정치꾼이구나 이런 시각으로 다가오는 게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화제가 됐던 영화가 약간 히어로 무비 쪽이거든요. 영화 쪽의 히어로 무비들. 저는 그 히어로 무비가 왜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나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젊은 세대들이 다 똑같이 정의에 너무 목말라 있어요. 정의. 젊은 사람들은 항상 다 정의에 목말라 있는 그런 게 많거든요. 특히 근데 우리나라는 사회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보수우파라는 사람들조차 저렇게 기득권 형식이 돼갖고 자신들의 밥그릇만 찾겠다고 국민을 등져버리고 이 나라의 이념을 등져버리고 이 나라의 체제를 등져버리는데 당연히 정의에 목말라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 정의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를 거예요. 뭐 좌파 쪽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좌파 나름의 정의관이 있을 거고, 우파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우파의 정의관이 있을 텐데, 어느 쪽이 됐든 그 정의관을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 제대로 제시하는 정치 집단은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다. 그게 제 생각이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든지 나중에 우리가 정말 수권 정당이 되고 우리 공화당이 만약에 통일을 한다고 쳐도 우파의 시각만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우파, 우리 당 내에서도 뭔가 다른 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좌파 정당이 태동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강한 우파 성향으로 가다 보면 뭐 제2의 나치나 민족주의나 이 길로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는, 우리는 이런 정의를 표방을 하고 있고, 이런 정의를 하기 위해 우리가 이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길을 국민한테 계속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우리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우리를 안 보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네, 저런 행동을 하고 있네. 근데 그 행동이 일관성이 없었을 때는 바라봐주지 않는데, 일관성이 있고 그 아젠다를 위해, 이런 목표를 위해 이런 길을 걷고 있구나, 손가락질을 받고 힘든 길이지만 이 길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길을 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국민들이 알아주셨을 때, 그때는 그 나름의 길이 있지 않을까. 젊은 사람들이 그냥 정말 이유 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한다고 해요. 근데 어쩌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됐을까요? 그 얘기를 하면 정말 예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기 전에, 그리고 이제 한 10월, 11월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후 지식이 전혀 없었고, 저는 그냥 제 학과에서 공부를 할 학생이었고, 우파 좌파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었는데, 그냥 딱 제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은 그거였어요. 좌파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인권 얘기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 못하지? 저 우파라는 놈들은 왜 저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썩은 거를 스스로 쇄신하지 못하지? 딱 요 양측에 대한 의문점만 품고 사는 그냥 국민이었고, 정치 이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그 순간에 언론들이 일제히 어떻게 보도를 했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많은 부정부패를 저질렀고 국민에 대한 기만을 했고, 뭐 심지어 세월호나 여러 가지까지 엮어가지고 이게 국민을 배신했다, 뭐 이런 식 뉘앙스로 갔기 때문에, 전후 지식이 전혀 없고, 그리고 후에도 그걸 알아볼 생각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딱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 자리에 있었던 잘못된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박근혜 비읍자만 올라와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람이 항상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틀리다고 생각을 하면 그 반대 입장도 들어봐야, 틀리다고 생각 안 하더라도 반대 입장을 들어보고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때도 내가 맞다면 그럼 그 사람들한테 올바로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쌓여서 저는 그래도 들어는 봐야겠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대화를 하다가, 그 다음에 제 스스로 아버지나 이제 집안에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제 아는 사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두 눈으로 직접 목도를 하고, 뭔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랑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고, 또 찾아보고 배우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진실에 좀 닿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아직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아직도 그래도 우리 공화당이나 아니면 몇몇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 뿐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실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우리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뭐 흔히 말하는 뭐 틀딱이라느니, 아니면 뭐 수구 꼴통들이라느니, 걔네들이 태극기 부대라느니, 이런 식으로 가두리를 쳐놨잖아요. 그래서 아예 들을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언론들에 대해서 너무 분노감이 많이 들고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뭐 언론 내에서도 특히 젊은 기자들 중심으로 많은 변화의식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구가 어디였죠 그때? 해운대 을 지역입니다. 해운대 을 지역구, 나의 지역구 주민들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서명대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기억이 났던 거는 작년이죠. 작년에 보궐선거를 했었으니까 그 보궐선거 할 때 완전 좌파 성향이던 어떤 어른들이 계셨는데 얼굴까지 너무 저한테 막 화끈하게 뭐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그분들이 아 그래 네 말이 맞다면서 문재인 저거 잘못됐다고 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진짜 특히 부산, 제가 영남권이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대세는 문재인 정권에서 민심은 확실히 떠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잡아채지 못하고 있는 기존의 잘못된 우파 정당.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지들 밥그릇 생각하는 게 아무리 감추고 포장한다 한들 결국 국민들은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호감을 못 사는 거고 반감을 사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국민한테 이렇게 포장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해도 결국 국민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나의 지역구 해운대 얼굴 주민들한테 그 우리 공화당은 이런 당이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의 시각과 기존에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던 시각은 너무 상이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의 시각대로만 볼 수는 없고 좀 더 높은 고차원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맞지만 국민의 의식이 이렇다면 그 고차원은 이게 정말 맞는 길이라면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길이 필요하고 만약에 국민이 맞더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따라갈 줄 아는 그런 당연한 인간의 섭리,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식의 섭리를 벗어난 지금까지의 정치인들 그리고 비겁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진짜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건 이거는 뭐 좌파우파 상관없이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의에 미친 정의 바보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사실 오만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뭐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저는 제가 그 길을 가지 못하더라도 정말 그 길을 미래에 걸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아 젊은 사람이 이런 정의의 목소리 그리고 진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라는 역사를 남기면 그 뒤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걷지 않는 그냥 평범한 국민들에게도 그 젊은 사람이 이렇게 정의와 진실의 목소리를 낸다는 거 그리고 국민이 스스로 의식을 깨야 된다는 거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마 많은 그런 게 의식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는 여기까지 해도 되겠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이 있어요? 사실 이 길이 저는 뭐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과정에서 지금도 아직 요즘에도 많이 안타깝지만 많은 우리 동지님들이 이제 나이도 있고 하시니까 아프시고 힘드시고 뭐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길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고 어른들에게 이 힘든 역사를 맡겨놓을 수만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제가 젊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하지만 아직은 젊은 사람들이 그 의식을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하나 깨어나고 있다는 거는 죄송스럽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이 진실이 딱 세상에 까발려지면 그때 됐을 때는 저도 그리고 뭐 다른 젊은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을 테니까 조금만 힘내주시고요. 대통령님께서 석방이 되시면 태극기 내려놓는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저는 대통령님이 나오시고 나서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나라를 배신한 국민을 배신한 놈들과 이 나라를 북한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한테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과 우리 가족들을 스스로 지키고 나아가서 우리 동포들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고 자유통일하는 그 역사가 저는 대통령님 나오고 나서 그분 혼자 또 다시 고생하라고 이 판에 그냥 놔두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 그 길에 반석이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태극기를 놓을 수 없는 운명이다,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가장 최근에 감명 깊게 들은 대사가 있어요. 뭐 드라마 대사인데 그 대사를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을 끝내려고 합니다. 네가 사명을 잊어도 사명이 너를 잊지 않는다. 우리 동지님들이 태극기를 놓고 싶어도 태극기가 여러분들을 놓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통일 가는 그날까지 박근혜 대통령님과 그리고 우리 공화당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